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페이지죠. 챕터 2에서 법률행위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청솔에서 법률행위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 강의에 했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되게 되고요. 이러한 법률행위는 결국은 사적 자치 원칙 기본적인 토대로서 적용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없고요. 이번에서 법률행위 분류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니까 결국은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어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2개 있어도 법률행위다. 이런 의미고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립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보죠.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하고 끝난다면 그게 뭐냐면 단독행위고요. 을이 갑에게 2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2개죠. 2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뭐예요? 계약인데 요 2번째 의사 표시는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예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가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암기해서 그렇습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찾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따로 암기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좀 따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처럼 오해가 되거든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10억 줄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싫어 인간의 네 돈 안 받아.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 종류들은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볼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이 뭐예요? 계약. 잊지 마시고요.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냐 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따라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왜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만약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또 계약은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못 붙이고 기한도 못 붙여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단독행위 계약 부분에서 조심할 것은 얘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계약이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단독행위다.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 14페이지 나오고 15페이지까지 나오고 용어 정리가 한번 쭉 보시면 되고 15페이지 하단에 합동행위라는 부분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동행위는 저는 절대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박스에 가지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에서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확인 문제 밑에 보시면 2에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에서 물권행위, 줄물권행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실 것은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좀 개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형성권은 어떤 권리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단독행위와 비슷하죠? 그 관련이 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때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취소는 뭐예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뭐냐라는 개념에 대해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예요? 형성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가 돼요? 단독행위고 그러한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뭐죠? 형성권이다라고 한다라는 개념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8페이지 오시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나오는데 일단 개념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불요식행위라고 하는데요. 요식행위 얘가 몇 가지 없죠. 법인 설립행위, 어음수표행위, 인지, 이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식행위의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 일정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민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뭐죠? 불요식행위고 요식행위는 단 한 개도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번 재산의 출현의 유무에 따라서 출현행위와 비출현행위가 나오는데 일단 법률행위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행위를 출현행위라고 하고요.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비출현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요 출현행위, 비출현행위와 하단에 있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좀 결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수반 함께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출현행위라고 하고요.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출현행위라고 한다. 그죠? 주의하실 점은 이 출현행위가 일반적으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출현행위는 유상, 비출행위는 무상 이렇게 접근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출현행위 속에 유상행위도 있고 무상행위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돈은 생각하시고 재산만입니다. 이제 갑의 부동산 재산은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의뢰재산은 이전 등기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요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기 때문에 뭐가 되죠? 수출견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요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꽁꾸로 증여하기로 했다면 이제 앞으로 갑의 재산은 감소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되겠죠.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산행위도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대리권 수요는 비출연행위예요.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살래라고 했다면 말을 해서 힘은 판기했지만 아무런 재산의 변동이 없죠. 따라서 뭐예요? 비출연행위고요. 두 번째, 소유권의 포기도 비출연행위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감소되겠죠. 근데 제가 안경을 갖다 버렸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비출연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감소만 있을 뿐 증가는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6에서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개념은 우리가 물권법 봐야 될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도 나중에 해당 부분에 볼 문제,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1페이지 오시겠습니다. 21페이지 오시면 이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요. 일단 우리는 기초 강의니까 일반 논적인 것만 점검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느냐? 하나는 알죠.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고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요. 근데 의사표시가 뭐였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 의미 있을까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립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효 요건 또는 뭐죠?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당사자가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고요.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용어 정리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에 선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능력이 뭐라고요? 부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고 이들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피한정후견인이 누구냐? 그냥 쉽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이 누구냐? 능력이 뭐죠? 결여된 사람.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시험 보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이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의사표시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능력에 관한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끝난 거고요. 이 의사표시와 목적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교재 22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일단은 특별 효력 요건 이런 것까지는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2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고 있죠. 뭐죠? 목적에 관한 유효권으로 들어온 거죠. 첫 번째 유효권, 목적의 확정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뭐요? 유효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제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두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뭐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 목적의 가능성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계약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24페이지와 25페이지, 26페이지 걸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디서 볼 내용이냐면 계약법에서 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오늘은 뭐만요? 개념만 잡고 넘어가고 언제 계약법에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개념만입니다. 자,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인데 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사회 통념이나 상식을 가지고 가능 불능을 따지게 된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 불능을 따지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비용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천억을 들여서
댐을 만들고 뭐 수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물을 퍼낸 다음에 금속 탐지에 뒤지면 뭐 가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대부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뭐로 바뀌어버려요?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무엇을 가지고요? 사회 통념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회 통념상 상식상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효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 다음 불가능 불능을 다시 둘로 나뉩니다. 개념입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게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결론은 불능이란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 하나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효라는 말 뜻과 유효라는 말 뜻이에요.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계약을 했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유효라는 말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안 하거나 못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해요. 만약에 그 법률 자체가 이미 무효가 됐다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게 됨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하냐면 계약법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념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만약 이 건물이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불타서 없어진 건물이었다면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고요.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불타서 없어졌다면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서는 뭐죠?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26페이지 오시면 박스 밑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적법성이 나옵니다. 일단 이 목적의 적법성이라는 말 속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법을 분리를 해봅니다. 일단 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뉩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편한데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그러한 법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지킬지 말지 그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목적이 적법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법을 말하냐면 강행법규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강행법규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효력 규정은요, 강행 복귀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면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 우리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 규정도 강행 복귀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따라서 위반하다 걸리게 되면 뭘 받게 되냐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뿐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죠. 자,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우리 민법은 시험법원에서는 단속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복귀는 무엇만을 의미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복귀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돼요. 근데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보더라도 무엇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법만 신경 쓰면 돼. 하나만.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르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고요. 요 중간 생략 등기하다 걸리면 뭘 받냐면 처벌은 받아요. 그렇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강행복귀지만 뭐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요. 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지는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님 한번 읽어보시죠. 얘들을 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오시면 탈법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런 취지입니다. 법을 위반할 때 싸가지 없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품위 있게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간접적으로 품위 있게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고 해서 뭔가 좀 대우를 좀 달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전체가 가입표입니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판례는 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이 노골적으로 위반했든 아니면 그것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했든 다 뭐라는 입장이에요? 무효라는 입장이고요.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